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겨울에 도착했는데요. 저는 도라이고요. 네, 저는 우정이고요. 네, 저는 겨울에 도착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감기로 알아버린 가지언니입니다. 요즘 독감이 굉장히 심하다고. 작년에 14배라던데. 뭐가? 독감 환자가. 14배요? 와, 어마무시하네요. 진짜 다 걸리네, 다 걸려. 그 원인이 원래 백신을 준비를 하는데 그 백신과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백신과 안 맞았다 그랬나? 뭐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쩐지. 또 그냥 걸릴 수밖에 독감 주사를 맞아도 걸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제가 상태였- 맞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맞으라고는 하더라고요. 좀 덜 아프다고. 그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겨울에는 또 겨울 영화를 또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눈이 펑펑 올까? 이번 겨울은 궁금하긴 한데.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눈을 볼 수 있는 영화 유니에게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영화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뭐 각자 겨울을 맞이하는 어떤 나만의 좀 자세가 있는지, 그리고 겨울이 오면 이것은 꼭 한다거나 아니면 이번 겨울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가지 언니는 좀 어때요? 네, 제가 겨울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붕어빵입니다. 어. 네, 붕어빵 진짜 좋아요. 슈붕이에요, 팥붕이에요? 저 무조건 팥붕이에요. 슈붕은 쳐주지 않습니다. 아, 좋지, 그렇지. 네, 슈붕 어딜 확. 그러니까 무슨 슈붕이 붕어빵이야. 그럼요. 그래서 저기 슈붕파 있나 보다. 옛날에 슈붕파였는데 이제 슈를 못 먹게 돼가지고 슈붕은 팥붕이 미안한데 이제 됐죠. 델리만조여가지고. 그럼. 그래서 저 이번 겨울에는 붕어빵 투어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오. 네, 저번에 활명수 보니까는 뭐 3대 붕어빵집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붕어빵도 그런 거 있어요. 서울역 앞에 엄청 맛있는 데가 있대요. 서울역? 남영역 아니에요? 남영역? 남영인가? 하여튼 서울역과 그 남영역 어디 중간에 있는 오. 그 집에서 그 활명수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있었고, 그리고 어디 김치 붕어빵 뭐 이런 거를 파는 약간 것도 있고 매콤한. 그래서 그 활명수에 나왔던 붕어빵 집을 한번 투어해보고 싶다. 네. 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네, 다 서울이긴 했어요. 뭐 김치, 약간 피자 붕어빵 같은 느낌인가? 네, 살짝 매콤한 그런 맛이 난다고 하는데 맛있을 또, 것 같아. 네, 그래서 새로운 이런 붕어빵 맨날 팥붕만 파긴 하지만 그런 새로운 것도 좀 도전해보고, 겨울에 그 호호 불면서 먹는 그 맛이 너무 좋아요. 그 추울 때. 예. 궁금해요. 여러분 꼬리부터 먹어요? 머리부터 먹어요? 머리부터 먹어야죠. 저도 머리부터.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꼬리에는 사실 팥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건 마무리로 이렇게 싹싹 먹는 느낌. 피자 끄트머리 먹는 느낌. 지난 겨울에 제가 저녁만 운동을 하잖아요. 네. 운동하고 집 가는 길에 딱 붕어빵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또 운동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맞아요. 집 갈 때마다 붕어빵 사 먹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돈도 돈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칼로리 좀 높아.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절대 안 먹는 게 목표예요. 절대? 나랑 네. 반대네. 아니 한두 번 정도 먹을 수 네, 있잖아. 운동 끝나고 집 가는 길에. 그냥 갑자기 혹해서 이렇게 먹는. 그렇게는 안 된다. 그거 저 피할 수 없지 그거는. 어려워요. 냄새가 또. 우정은 뭐 있어요? 저는 이번 겨울에 하고 싶은 거는 온천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디로? 뭐 어디 그런 건 없고 잘 몰라요. 그래서 온천은 아예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따뜻한 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뭔가 가면 엄청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교환학생 할 때 그 헝가리에 있는 한국인 되게 많이 가는 그 세체니 온천. 뭐 그건가 기억 안 나요. 아무튼 일본인이었나 방금?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거기 진짜 좋았어. 좋았어요. 엄청 따뜻하고 유명한 데인가 보네. 한국인 많아요. 거기가 좋았어서 한국에서도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말고 약간 제 겨울을 맞이한 나의 자세 혹은 루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점점 추워지잖아요, 날씨가. 옷의 단계를 잘 배분해서 적정한 만큼만 패딩을 입는 게 제 목표와 계획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내내 패딩만 입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코트도 있고 뭐 네, 옷도 네, 있고. 패셔니스타로서 이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닌데 2달 내내 자칫 잘못하면 일찍부터 패딩을 입으면 2달 내내 패딩만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일단 패딩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아,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옷이. 매장 패딩만 입으면. 그래서 음. 제일 추울 때 딱 일정만큼만 패딩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점점 옷의 두께를 높여가는 거예요. 와우, 굉장히 계획적인. 네. 오. 그래서 일부러 지금은 뭐 원래는 제일 패딩 들어가기 직전에는 뭐 티 위에 폴라 위에 니트 위에 뭐 후드티를 입을 수 있는데 그 단계를 천천히 높여가야 돼요. 오, 되게 귀엽다. 너무 웃긴다. 옷의 단계를 높여가서 네. 패딩을 최소화하자. 예, 몸이 적응시키게 할 수 있도록. 되게 뚜렷한 목표가 있네요. 음. 체계적이면서도 저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에 새 롱패딩을 하나 구매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롱패딩이 지금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썩을 것 같은 느낌의. 근데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어. 좀 제발 놓아줘. 약간 이러고 있어. 물론 뭐 이제 세탁해서 입고 하면은 뭐 딱히 무리는 없는데 일단 자크가 고장이 났고요. 그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롱패딩이라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자크를 여는데 밑에가 뻥 뚫려요. 갑자기 걷다가 이렇게 쭉 열려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자크를 내려서 해야 되는 거를 이미 근데 한 2년을 했어. 와. 얘가 놔달라고 2년을 했는데 놔주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올해 정도는 이제 좀 놔줄까 하고 있는 상태고. 여러분 수선하세요. 수선하라고요? 수선도 했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쩍쩍 벌어지고 있어요. 맨날 앉을 때마다 쩍 벌어지고. 근데 어쨌든 옷의 비중을 높이세요. 그럴까요? 저도 이제 하나씩 두껍게. 올려가지고 저는 2달 내내 패딩을 입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고 너무 재밌어요. 저는 2달 내내 패딩을 입는 게. 그러니까 옷 입는 거에 별로 재미를 못 느끼다 보니까 그 상태가 너무 좋아요. 패딩만 입어도 되는 상태. 착 싸매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안에 뭘 입어도. 저는 항상 제일 힘든 게 약간 이 계절감이 좀 애매할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면 두꺼우면 확 두껍게 입고 벗을 거면 확 벗으면 되는데 이 애매한 상태가 유지돼서 어떻게 입으면 덥고 어떻게 입으면 또 추운 이 상태가 어려운 거예요. 옷을 막 잘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입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패딩만 쭉 입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뭔가 약간 짧게 국내 여행을 좀 다녀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겨울이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영화가 좀 여행 뽐뿌가 또 오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영화 윤희에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줄거리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줄거리는 가지 언니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자,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이제 김희애 배우가 연기하는 윤희입니다. 윤희에게 어느 날 일본 오타루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호기심 많은 딸 세봄이 몰래 열어본 편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윤희의 20년 전 연인 준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준의 아버지의 부고 소식과 함께 윤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세봄은 엄마의 숨겨진 과거를 직감하고 일본 여행을 제안합니다. 처음에 망설이던 윤희도 결국 딸의 열정에 이끌려 오타루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는데요. 세봄의 남자친구 경수까지 동행하면서 이 여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타루에 도착한 윤희는 세봄과 경수의 도움으로 마침내 준과 재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생각보다 짧고 애틋했습니다. 서로의 삶으로 돌아간 두 사람, 윤희는 이 여행을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였습니다. 네, 줄거리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윤희에게 영화의 감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임대형 감독이고요. 그러니까 남자 감독이에요. 그리고 전 몰랐는데 86년생이에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젊더라고요. 저는 그러네요. 이제 사실 이 감독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젊은 감독이어서 앞으로 너무 미래가 약간 궁금하고 굉장히 작품들도 기대가 되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임대영 감독 같은 경우는 2012년 레몬타임이라는 단편 영화로 이제 처음에 선을 보였고 2014년에도 단편 만일의 세계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독립영화제 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국내외 다수 영화제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첫 장편 영화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라는 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서 이제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을 수상하면서 호평을 받았고 또 뭐 부산영화제 평론가협회상과 들꽃영화상에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젊은 감독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3년 뒤 2019년 윤희에게로 또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됐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폐막작으로 이제 상영이 됐고요. 그 해에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과 청룡영화상에서 각각 감독상, 각본상을 수상했어요. 와. 그래서 굉장히 윤희에게로도 굉장히 좋은 상을 많이 받은 감독이고, 근데 윤희에게뿐만 아니라 상을 줄줄이 타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냥 전부터. 사실은 뭐 실패를 안 하고 그냥 쭉 이제 성공가도로 멋지다. 달리고 있는 감독님 실패하는 같아요. 방법을 모르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영화만 하신 건 아니고 2024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 티빙에서 6부작 시리즈 드라마인 LTNS의 공동 극본 연출을 맡았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LTNS가 안재홍하고 이솜 배우가 나온 드라마거든요. 그 섹스리스 부부. 맞아요. 그래서 이게 LTNS가 Long Time No Sex를 줄인 말이고 이 드라마가 저도 보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약간 재밌다고 약간 입소문이 났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공동 연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했냐면 전고은 감독, 소공녀 오. 만든 전고은 감독과 같이 협업해서 만든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윤희에게 이후로 이 감독의 소식 몰랐는데 이 드라마를 또 만들었다고 해서 되게 꾸준하게 잘 작업하시는 감독님이구나 약간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희에게 같은 경우는 감독상, 각본상 말고도 배우들도 굉장히 상을 많이 탔어요. 김희애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영화제 작가협회상에서 여우주연상 타고 그리고 뭐 백델데이의 백델리안 배우상도 타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소혜 배우가 이 영화로 이제 신인 여우상을 두 곳에서 탔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그 연출도 좋았고 연기도 좋았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특별한 이력은 이게 2019년에 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백델 테스트라는 것에 통과를 해서 한국영화 백델 초이스 10에 벌새, 미성년, 매기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백델 테스트가 뭐냐면 일종의 성평등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게 뭐 1985년 미국의 만화가인 앨리스 백델이 이제 연재한 만화에서 고안하는 영화의 성평등 평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화를 평가하는 기준인데 생각보다 기준이 굉장히 심플해요. 뭐냐면 첫 번째,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이 둘 이상 등장한다. 두 번째, 여성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가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어야 된다. 딱 요 세 가지예요. 기준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장면이 딱 한 장면만 나와도 통과하는 것이 백델 테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테스트 자체가 얼마나 지금 현재 영화계에서 여성의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작고 축소되어 있고 오로지 남성 캐릭터의 어떤 뭐 이제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어쨌든 백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윤희에게는 뭐 당연하죠. 이 영화에서는 사실 거의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서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윤희에게 영화고요. 이 윤희에게에서 또 어쨌든 특별한 지점은 김희애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배우에 대해서는 우정에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희애 배우는 1983년 영화 20회 첫째 날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한 40년 넘게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와 드라마를 불문하고 90년대부터 굉장히 다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2004년 부모님 전상서로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요. 그 즈음부터 90년대부터 이제 2004년 그리고 2010년대 초반까지 계속 영화보다는 사실 드라마를 조금 더 중심으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영화는 90년대 중반부터 휴식기를 꽤 오래 가졌다가 2013년 우아한 거짓말로 20년 만에 스크린 복귀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사실 김희애 배우에 익숙하진 않거든요. 작품들을 많이 보진 않아서. 근데 문제작을 많이 고르는 배우로 평가를 좀 받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배우로서 좀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배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경력이 오래되다 보면 더더욱이 TV 시청률이 높았거나 혹은 젊은 시절에 했던 작품들로 기억되기도 쉬운데 이 김희애 배우 같은 경우는 대표작이 이제 최근작들이 주로 많이 거론이 되죠. 이를테면 맞아. 20년도에 부부의 세계. 사빠제야. 그리고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뭐 저는 잘 모르는 작품들인데 다 드라마예요. 15년 미세스 캅, 그리고 14년 밀회, 12년 아내의 자격, 2007년 내 남자의 여자 이런 작품들이 대표작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유행어가 일단 유행어도 있으시고 부부의 세계가 너무 맞아요.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 근데 밀회도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되게 매니아층이 있는.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거기서 물광 피부로 특급 칭찬이야. 맞아. 유아인 배우랑 같이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부부의 세계 이전에 그 내 남자의 여자가 먼저 거기서 불륜을 하는 맞아. 역할이었어요. 김상중 배우였나? 맞아. 그래서 거기서 되게 유명한 이제 막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 상대 배우가 여자 배우가 누구였지? 그분 아는데 되게 코맹맹이 소리 나는 그 여자 배우셨는데. 아무튼 그 배우의 언니가 이렇게 김희애 배우를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런 장면도 유명했었고, 어쨌든 들어보니까 드라마에서 진짜로 그런 독특한 작품들을 많이 했네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묻히지 않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최근 작품으로 되게 계속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우아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럼 윤희에게에서도 굉장히 좀 다른 결의 연기와 역할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김희애 배우 말고도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김소혜 배우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연기도 좀 좋았거든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김희애 배우랑 김소혜 배우? 둘이 케미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둘이 모녀잖아요. 그래서 느낌적으로 뭔가 시니컬하면서도 뭔가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닮은 지점이 보여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표현이 됐지? 이런 게 좀 신기했어요. 그 둘의 케미에서. 그러니까 둘 다 되게 겉으로 따뜻하진 않는데 틱틱거리면서도 뭔가 안에는 따뜻함을 분명히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두 모녀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연기 정말 좋았어요. 저는 뭐 여우조연상을 받기도 했지만 김희애 배우는 뭐 말할 것도 없었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게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톤이 절제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와중에 감정 자체는 가볍지 않고 하니 되게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그 감정들을 표현해내는 게 너무 정말 연기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소혜 배우도 좋기는 했는데 저는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그 딸로서 틱틱거리는 그 느낌은 자연스러우나 전체적으로 너무 톤이 단조로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의도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부자연스러웠던 건지 그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 아마 또 이 영화가 첫 영화이기도 하고 아이돌 출신이시잖아요. 진짜요? 뚜루뚜뚜 막 그 아기상어 하는 그걸로 유명했던 사람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오아이 멤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아이돌의 모습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저 이 영화 극장에서 봤는데, 극장에서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편지를 이제 읽잖아요. 세보미가 편지를 읽을 때는 그땐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발성 자체가 좀 배우의 발성이라기보다는 약간 날것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직 연기를 별로 하지 않은 그 배우의. 그래서 그건 좀 살짝 어색한가 했는데, 그 뒤로 저는 연기는 다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감독이 그런 역할을 잘 준 것 같기도 해요. 연출하고 연기를 끌어낼 때 되게 그 나이대에 너무 잘 맞는 역할을 주고, 그리고 걔가 이제 세보미가 경수랑 이제 약간 알콩달콩 연애를 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머리 막 누르는 이런 장면이라던가, 뭐 담배 피우는 장면이라던가, 막 껴안고 막 똥개 막 이런 말 할 때 얘가 갖고 있는 너무 그 나이대의 순진무구함 같은 게 잘 드러나서 좀 좋았고, 그게 좀 이 영화의 분위기 같은 거랑도 너무 무겁지 않게 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그리고 귀엽게 잘 이끌고 간 것 같아서 좋았고, 저도 김희애 배우 보면서 너무 감탄을 하면서
일단 표정 그 얼굴이 특히 처음에 나오는 이제 장면이 김희애 배우가 그러니까 윤희가 급식 노동자잖아요. 그 어떤 공장의 급식 노동자인데 이제 약간 셔틀 봉고 같은 걸 타고 가잖아요. 그 봉고 타기 전에 그 기다릴 때 그 표정하고 봉고 타고 가면서 그 창밖을 바라보는 그 얼굴이 딱 볼 때 너무 깊은 거예요. 저 얼굴에 쌓인 약간 이 세월의 덮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드러나고 근데 이 윤희가 일본에 가면서부터는 또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그 배우가 잘 표현을 해내서 감독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배우의 연기를 봤습니다. 그럼 감상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각자 이제 어떤 것이 좋았는지 뭐 아쉬웠는지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지 언니 어때요? 네, 저는 일단 정말 좋았고 제가 오늘 도라를 만나자마자 책임지라고 나 삿포로 여행 뽐뽀가 왔다며 어쩔 거냐고. 모타루에 가야겠다며. 네, 그 정도로 영화가 정말 좋았고 그 배경을 너무 이쁘게 그렸어요. 그래서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눈이 되게 많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진짜 조용하게 쌓여가는 눈 같은 영화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편안해서 좋았고 푸근하고 힐링되는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두 배우가 잔잔하게 편지를 낭독하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어가 이렇게 뭔가 듣기 좋았던 적이 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일본어가 막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약간 뭔가 코맹맹이 느낌과 막 약간 남자들 막 오르사이 막 약간 뭔가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 두 개를 갖고 그니까. 내가 그런 영화만 봤나? 아니 그런 거기도 사람이 살아요. 아니 너무 웃기네. 내가 느끼기엔 이미지가 약간 그건 그- 영화가 아니라 무슨 예능 같은 걸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만화나. 뭔가 만화. 극적인 느낌을 좀 많이 좀 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드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일본어가 예쁘게 들린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모르겠어요. 그 눈의 배경과 뭐 이런 게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지 일본어가 왜 이렇게 또박또박 예쁘게 들리지? 이 배경음악처럼? 그래서 다시 일본어 공부가 또 하고 싶은 느낌도 들었고 네, 너무 일본어가 듣기 좋게 다가왔고요. 이게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윤희의 편지를 읽는 그 김희애 배우의 목소리도 그 내용과 어우러져서 마지막엔 또 위로받는 느낌. 그래서 처음 준이 낭독하는 그 편지가 열리면서 그 시작을 여는 것과 나중에는 윤희의 편지를 읽으면서 닫잖아요. 그 시퀀스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뭔가 주고받는 느낌과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준이 조금 더 적극적인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윤희는 회피했던 인물인데 그녀의 편지를 처음에 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윤희도 마음이 좀 열고 극도 열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윤희의 편지를 통해서 앞으로의 윤희의 삶이 조금 달라질 거라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그런 게 좋았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가족의 사랑도 있고 정말 뭐 인간 대 인간 뭐 이런 사랑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진짜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을 사랑하느냐가 때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좀 보여주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윤희는 좀 무관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의 막 반대 때문에 회피할 수밖에 없었고 오빠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랑 그냥 결혼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진짜 본인은 없었던 거잖아요. 본인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래서 자식에게도 되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좀 관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 있는 것도 알고 그냥 물론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엄마의 모습도 있지만 초반에는 되게 그냥 얘를 책임져야 돼서 내가 생계를 꾸리고 그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왜 살아? 물어봤을 때 뭐 자식 키우려고 살지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되게 내려놓은 사람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방식을 표현하느냐 이게 좀 삶의 태도가 되는 것 같고 반면 주는 좀 적극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매번. 물론 붙이진 못했지만. 그리고 편지를 쓰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뭔가 준에게 다가오는 인물이 좀 있잖아요. 그 인물에게도 되게 확실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뭔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사는 모습이 좀 보여졌고, 그리고 윤희의 딸 세봄 역시도 뭔가 표현하는 방식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조금 도와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강한 친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뭔가 가족, 내 주변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생각도 좀 했던 영화였고요. 아쉬운 점은 전 일단 뭐가 좋으면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없나요? 네, 아쉬운 점 없었고 궁금한 점은 그 후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참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계속 연락을 할지 어떨지. 우정은 어땠어요? 저는 이번에 2차 관람이었는데 다시 보니 훨씬 더 좋다. 첫 번째 볼 때도 좋았는데 안 보이던 것들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아 정말 좋은 영화가 그만큼 그때 흥행하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딱 나왔을 때가 일본 불매운동이었을 때였어요. 네, 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막 유니클로 불매운동하고 이런 때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불매운동 저는 별로 구입하지 않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는 문화 콘텐츠는 약간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불매가 아니었으면 윤희에게는 조금 더 어떤 영화 마케팅 측면에서 더 많이 홍보하고 확산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못하는 게 눈에 보여서 아쉬웠어요. 아쉬웠다. 이건 약간 영화 바깥의 이야기고 그리고 뭐랄까 감정선이라는 게 저는 너무 무거워서 지금도 만약에 되게 그게 다시 되게 떠올리면서 집중하면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묵직하고 크게 다가왔고 그리고 아까 가전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경이 정말 세상 아름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도 그렇고 특별히 영화를 보면서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은 아닌데 저기는 진짜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그리고 대사들이 새삼 되게 시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인물들이 대단히 감정을 폭발시키는 인물들이었으면 대사가 좋아도 그게 그냥 되게 휘발됐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화면이든 감정이든 절제돼 있는 상태에서 대사들이 툭툭 나오니까 그 대사들을 곱씹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각본집을 구입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그런 배경이 아니더라도 대사가 아니더라도 또 왜 이 영화가 좋을까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남을까를 생각했을 때 완급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를테면 그런 톤이 절제돼 있으면서도 그 딸과 남자친구의 로맨스 서사도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하고 하면서 너무 무겁게 처지지 않으면서 너무 튀지 않으면서 그 조절을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그 소혜의 남자친구의 연기도 되게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뭐 다른 배우들이 말할 것도 없지만 되게 작은 역할인데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저 그 김희애 배우 우아한 거짓말 때도 조금 생각했었는데 사람이 생긴 게 너무 우아해가지고 없어 보이지가 않아. 네, 안 어울리지 않아요? 살짝? 급식 노동자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우아한 사람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뭔가 왜 저렇게 아리따운 분이 저기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우아한 거짓말도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얘기하니까. 너무 막 좋은 화장품 쓸 것 같고 피부 너무 좋고 너무 붉은 피부가 네. 급식 노동자 구글 푸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외투 쫙 그렇게 차려입고 하는 게 저는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연기로 극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저 이 영화 좋아합니다. 준에게 다가오는 인물이 있잖아요. 욕고인가? 뭐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약간 BL 세계관에서 모두가 게이인 것처럼 너무 여기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물론 이게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뉘앙스적으로 뭔가? 아니 밝혀진 그게 뭐 안 밝혔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대시를 한 건데 너무 그런 일이 가까이에서 금방 쉽게 일어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그 세계관이 모두가 레즈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게 약간 웃기다? 조금?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긴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이게 그 당시에 극장에서 한번 보고
이번이 오랜만에 두 번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제 한번 다시 봐야지 했는데 이번 기회가 돼서 다시 본 것 같고 저도 일단은 그 홋카이도의 그 오타루 풍경 자체가 영화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영화의 분위기를 거의 다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저도 왜냐면 저도 영화 보고 여행을 저기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타입인데 이거 보고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약간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영화에서도 그 우리나라 어쨌든 한국에 있을 때 세봄이랑 윤희가 한국에 있을 때 세봄이가 그 눈이 안 오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는 겨울이 돼도 눈이 저 정도로 오지 않잖아요. 눈이 내 키만큼 쌓이고 이런 것이 너무 비현실적인 어떤 이미지를 이제 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겨울에 차라리 저렇게 눈에 뒤덮인 곳으로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괜히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되게 환상적인 느낌을 주니까 지금은 뭔가 그런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게 또 이국적이면서도 포근한 느낌이고 이게 일본하고 우리랑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도 맞아. 뭔가 저렇게 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대만 가서 무슨 이제 그 아트 책방 약간 그런 데 가가지고 사진집을 하나 봤는데 그 사진집은 전체가 이제 홋카이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진집인데 이 홋카이도에 눈 쌓인 자판기만 찍은 사진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막 쌓여 있고 자판기들은 불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 위에 막 눈들이 또 쌓여 있는데 너무 귀엽고 자판기가 외로워 보이고 막 약간 그런 귀여운 사진집을 보고 나니까 또 더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경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게 김희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희애 저 연기와 저 얼굴 저기서 그냥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모든 말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여백이 정말 많은 영화인데 김희애가 그걸 다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훌륭한 이제 영화였고 특히 또 둘이 만나는 장면이 딱 한 장면밖에 없고 아주 잠깐이지만 그 상대 배우인 준, 그러니까 나카무라 유코라는 배우와의 호흡이라고 할 것도 없거든요. 윤이니? 막 이거 막 그 정도의 대사만 하는데도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의 그 감정이 막 그 관객한테 막 폭발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게 싹 절제한 그게 완급 조절을 잘한다고 했는데 잘할 선택한 것 같아요, 감독이. 감독이 처음에는 둘이 만나서 뭔가 하게 하거나 약간 섹슈얼리티적인 부분도 좀 넣고 싶었대요. 근데 그런 거를 싹 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봄이가 우는 어떤 장면들도 있는데 찍었는데 그런 것도 다 걷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진짜 잘했어. 근데 세봄이가 그 임소혜가 우는 연기를 너무 잘하긴 했대요. 그래서 아마 빼기 힘들었겠지? 근데도 이제 걷어냈다고 하는 게 이 영화에서의 그 감정선을 최대한 절제한 채로 이제 가려고 편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덜어내야 돼. 근데 그게 또 설명이 안 되거나 이입을 못할 만큼 덜어낸 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았고 실제로 그 나카무라 유코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설한 그 얘긴데 실제 김희애 배우의 고교 졸업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매일 봤다라고 합니다. 매일 봤대요. 계속 왜냐면 둘이 고등학교 때의 이제 연인인 설정이잖아요. 고등학교 20대 초반 말쯤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듣고 나면은 또 되게 찡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어떤 장면들이 이제 떠오를까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장면이 많아요. 그 막 고모도 되게 좋잖아요. 일본의 고모 마사코? 고모도 너무 큰 역할을 많이 해. 일단 편지를 붙여준 역할도 했지만 그 카페에서 막 이제 그 세봄이를 맞아주고 막 이런 장면들도 너무 좋고 되게 중요한 대사 계속 하잖아요. 눈이 언제쯤 그치려나 막 이런 대사를 하는 이 톤을 잡아주는 역할을 또 이 배우가 너무 잘해서 좋았고 저는 그 바에서 윤희가 혼자 앉아 있다가 바텐더가 막 잿더리 갖다 주면서 잿더리 친구분을 만났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갑자기 한국어로 네 만나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도 했고 집에 가서 같이 놀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그 장면이 너무 눈물이 막 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이 되게 연극적이고 연극적이라는 뜻은 한편으로는 되게 자기적이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그 김희애 너무 그 뭐라 그래 전문가적인 그 발성 뭔지 맞아요. 알죠? 너무 배우의 발성으로 그런 대사를 하는 게 저는 원래 영화에서 자기적인 걸 잘 못 견디는 타입이라 그런데 김희애가 하니까 다 설득이 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고 또 윤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 이상한 자주색 패딩 같은 거 입고 뭔지 알죠? 이제 일본에 가서 코트 입고 이렇게 막 꾸미잖아요. 뭐 화장도 귀걸이도 하고 막 화장도 하고 약간 이런 변화 디테일한 변화를 주는 것도 좋았고 뭐 이 영화의 명대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추신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러브레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의 계보를 잇는 영화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저렇게 구조를 비슷하게 따와서 짜도 되나? 막 싶을 정도로 그 정도예요? 아, 제가 뭐, 러브레터를 안 봐서 그게 바로 떠올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일단 배경이 오타루기 때문에 유사한가 싶기도 한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도 편지라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를 러브레터. 가지고 하기도 했고 또 러브레터는 진짜 좋은 영화인 게 편지를 배경으로 한 벨로 영화 같지만 사실은 되게 추리물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독특한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일정 부분에서는 이 오타루로 준이라는 인물을 찾으러 온 특히 약간 세범과 경수의 뭔가 약간 추리물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영화 다 좋기는 한데 그 구조로는 러브레터가 좀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약간 그 계보를 잇는 뭔가 영화로서도 나왔네. 뭔가 이게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과 약간 얘기해보고 싶었던 건 이 영화 속 남성 캐릭터들이 어떠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약간 대표적으로는 윤희의 전 남편이 있고 오빠 새끼 있고요. 그리고 뭐 세범의 남자친구 그리고 경수 세범의 남자친구 경수 그리고 준의 사촌 동생도 잠깐 나오고요. 그쵸. 네, 그래서 약간 요 인물들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오빠 새끼 일단 제외하고 오빠 새끼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짜증나. 쌍욕 나와요. 갑자기 그 영화에서 쌍욕 나오죠. 그게 진짜 그래서 난 처음에요 그 사진관에서 그분이 사실은 그렇게 다정한 역할로 많이 나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역할분이 보통 그래서 저분이 웬일로 좀 다정하게 나오네 했는데 끝에 갔을 때 역시나 역시나 네. 니값했다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오빠 새끼 빼고는 나머지 뭐 윤희의 전 남편이라든지 준의 사촌 동생 그리고 남자친구 이름 경수 그 세 인물은 되게 조금 유약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 그 윤희의 전 남편은 윤희랑 헤어진 이유가 외로워서 윤희는 사람을 외롭게 해라고 한 것처럼 좀 관심 받고 사랑을 되게 갈구했던. 근데 윤희에게는 그걸 당연히 채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하게 되는 그런 분인 것 같고 그리고 경수 역시 윤희를 되게 해맑게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세범. 네, 세범이래. 윤희면 큰일 나지. 큰일 나. 장르가 밀회돼요, 밀회. 세범이를 되게 해맑게 그러니까 다 셋 다 그러니까 해맑고 유약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맑게 좋아하고 오죽하면 걔 미래를 세범이가 걱정하잖아요. 야, 넌 내가 서울로 대학 간다는데 왜 안 말리고 너 그렇게 자신 있어? 막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 사랑을 그냥 지금 사랑을 그냥 딱 즐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고 준의 사촌 동생 역시 되게 그냥 누나한테 소개시켜줄까? 눈치 없이 계속 물어보잖아. 진짜 눈치 너 개 없어.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계속 물어봐서 결국 그냥 걸어가잖아, 집에. 그러니까 눈치가 되게 없는 느낌? 근데 집단에는 해맑게 그쵸. 사촌 누나가 혼자 있고 하니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대체적으로 약간 철딱선이 없고 유약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영화 볼 때는 사실 그 남성 인물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까 백델 테스트 얘기하면서 기존에 많은 여성들이 되게 남성을 주변 인물로만
그려지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반대의 구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남성 인물들이 등장하고 다 이름도 있지만 뭔가 그 여성들과의 서사 속에서만 존재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경찰인지 어떤 학생인지에 대한 맞아. 서사가 거의 없죠. 전혀 없죠. 음. 그래서 여성 인물들의 주변 인물로 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궁금하긴 했던 건 그 전 남편과 어떤 방식으로 이별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합의 이혼? 그러니까 갈등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별을 했겠지만 추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어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지 왜냐면 너 뭐 만나는 사람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만나는 남자 있냐고 안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헤어진 건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이. 그래요? 예. 저는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윤희가 뭔가 그런 얘기까지 할 것 같지 않았고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윤희는 거기 편지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이후 그러니까 너랑 헤어지고 막 약간 가족들이 막 정신병원에 막 보내고 이 이후로는 숨겼어. 남은 삶을 벌처럼 살았다 그러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저는 그 과거가 거의 없는 것처럼 살아온 것 같거든요. 윤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희의 전 남편은 그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저 윤희는 나를 외롭게 해 징징거리다가 징징거리다가 그래서 집 앞에 왜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술 먹고. 술 먹고. 진짜 꼴보기 싫어. 영양제 먹어. 진짜 너무 찌질함을 또 잘 살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전 남편의 좋았던 지점은 이제 어쨌든 청첩장 보여주고 또 질질 짜잖아요. 약간 그렇게 감정을 보일 수 있는 남성 캐릭터를 넣었다는 건 좀 좋아요. 뭔가 약간 그러니까 한국 남성 캐릭터 사실 그렇거든요. 남자들이 되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그냥 잘 보여준 것 같았고 이제 우정이 말해준 것처럼 걔네들은 항상 다 윤희에 대해 얘기하거나 세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상태로서의 남성 캐릭터들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반전 같은 거를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오빠 새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진짜 그 영화에서 갑자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강했어. 맞아요, 그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저건 너무 쌍욕 나고 너무 갑자기 드라마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조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미 편지에서도 되게 물론 편지는 그 다음에 나오지만 알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까지 오빠가 막 야, 이씨, 막, 너 내가 또 일자리 구해줘. 너 저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은 좀 한편으로 했지만, 그게 현실이므로, 또, 어쩔 수, 그리고 오빠가 연기를 너무 나쁘게 잘했나 봐요. 너무 나빠 보였어요. 그분 주로 그런 역할 많이 그렇군요. 하시거든요. 앞으로 드라마 나오거나 영화 나오면, 아이, 또 나왔네. 의심해. 나쁜 사람 또 나왔네. 생각해야겠습니다. 영화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 장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각자 좀 어떻게 봤는지, 어떤 식으로 좀 해석했는지 생각이 궁금한데요. 이 꾸깃꾸깃한 포스트잇을 가져온 가지 언니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예를 들어준 것들이 뭐 편지, 기차,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기차가 약간 세월, 시간을 조금 나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윤희가 준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뭔가 거스르는 듯한? 예, 그래서 기차가 약간 타임머신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눈. 네, 저는 그 눈이 좀 그리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이 언제쯤 그치려나 고모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쯤 이 그리움이 끝나려나 하는데 결국에는 준이 얘기하죠. 뭐 그런 의미 없는 말을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끝나지 않을 거 알잖아. 끝나지 않을 거 알잖아라는 게 이 그리움이라는 게 정말 그런 요소고 거기서 진짜 또 대사가 좋았던 게 눈이 그 고모가 뭐 치우면 내리고 맞아. 군인들이 할 법한 대사를 하시는 것처럼 그 그리움이라는 게 진짜 딱 그런 눈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20년간을 그렇게 눈처럼 서로를 그리워했던 그래서 좀 소복히 계속 조용히 소리 없이 쌓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눈이 좀 그리움을 상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타루의 진짜 그 가득한 눈들이 그 두 사람의 그만큼 그리움이 컸다는 저는 그렇게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담배. 인물들이 다들 담배를 피잖아요. 담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때만큼이 자신에게 솔직한
그냥 자신만의 그냥 휴식? 담배 피우는 분들은 그때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가끔 담배 피는 순간만은 윤희도 준을 그리워하고 뭔가 서로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필름 카메라는 그냥 저는 약간 각자의 꿈을 담는 도구가 아니었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세범이는 예쁜 것만 담는다고 사람을 찍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눈에 봤을 때 뭔가 사랑하고 예쁜 것들을 담아내는 게 카메라가 아니었나. 네, 그리고 그래서 경수는 자기 자신을 찍었을 때 쟤는 뭐야 그러면 나르시시즘이야? 전형적인 한국 남자. 그쵸. 약간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메타포적인 게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장갑도 예, 운동장에 덩그러니 한쪽씩 손가락이 이렇게 없는 두 쪽씩이 없었나? 근데 그걸 또 주워서 리폼을 해서 나눠 끼죠. 예, 나눠 끼는 게 그게 어쨌든 좀 퀴어함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저는 정말 눈이라는 요소가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정은 어때요? 다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네, 아니야. 그래도 나 몇 개 안 했어. 해봐요. 몇 개 안 했어. 나 남긴 거 있어. 저는 카메라를 완전히 다르게 주목했는데 일단 윤희에게의 카메라와 딸 이름이 뭐죠? 세범이에게의 카메라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윤희에게 카메라는 그 카메라를 받은 이유 자체가 대학을 가지 않음으로써 받은 카메라 선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부장제의 산물 같은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자기를 억압하는 구조의 그 물품으로서의 현현 같은 의미의 산물이라고 생각했고, 동시에 그 가부장의 전형인 오빠의 업이기도 하잖아요. 카메라 일이. 네, 그래서 이 윤희에게는 카메라는 사실 취미라던가 이런 거라기보다 애초에 막 그 세범이가 찍을 때 그 대단히 나 그거 옛날에 많이 찍었는데 이런 식의 애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덤덤하잖아요. 그거 내 거였어. 그런 식의 관점이 이 카메라가 윤희에게는 되게 애증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별로 윤희 입장에서는 네, 달갑지 않은 그런 게 사실 카메라가 기존에 어떤 영화에서 쓰일 때 시선이라던가 뭔가 새롭게 바라보고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할 텐데 되게 다른 의미로 카메라를 담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당대 필름 카메라를 쓰는 것과 지금 필름 카메라를 쓰는 건 의미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치. 그래서 딸이 그 엄마의 물건을 다시 지금에서 새롭게 쓰는 건 엄마의 그 시간들을 재의미화하는 게 아닐까? 필름 카메라를 다시 씀으로써. 그래서 그 카메라로 엄마를 담음으로써 자기 엄마의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발견하고 엄마를 새롭게 보는 시선이기도 하고 그것이 동시에 그 장갑을 발견해서 새롭게 수선해서 쓴 것처럼 이 엄마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과거를 다시 조명함으로써 바꾸고 싶은 수선해서 계속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카메라를 쥐고 열심히 찍어가는 그 과정들이 실제로 그 엄마와 준의 관계에 개입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의미들을 전부 재의미화하는 주체로서의 세범이를 드러내는 장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긴 했었어요. 오, 굉장히 좋은 해석이네요. 그리고 조금 덧붙이면 그 눈이 언제 그치려나 그런 것도 그냥 겨울은 겨울이니까 눈은 계속 오지 하고 현재를 현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 눈이 언제 그칠까를 생각한다는 건 봄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준이 옛날에는 미래를 별로 기다리지 않았는데 그 윤희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과거를 긍정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냄으로써 미래를 긍정하고 좀 기다리게 되는 게 아닐까? 봄을 다시금 기다리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딸이 또 세봄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뭐 거의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고 이제 얘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통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고요. 손목? 네, 윤희의 손목 통증과 준의 두통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영화 속에 준이 처음 편지를 보낼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뭐든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두 사람이 그렇게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나름 각자의 방식으로 외면하고 살아온 것들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계속 내내 쌓이고 쌓여서 그 눈이나 그런 것처럼 쌓이고 쌓여서 고통으로 계속 발현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냥 어떤 약간 영화 시나리오 작법에서 이 이야기가 출발해야 야만 하는 계기, 이유 같은 것이 되죠. 그 고통이. 그래서 저는 그 고통도 너무 계속 보여주긴 했어. 계속 너무 손목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되게 나름대로 어쨌든 되게 효과적으로 이 영화에서 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말해준 것처럼 어쨌든 눈이 저는 그리움이라는 해석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눈의 그치기를 바라는 그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영화에서 나중에는 봄이 되잖아요. 봄을 맞이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윤희가 쓰는 게 이력서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편지를 붙이지는 못했지만 윤희가 쓰는 새로운 편지가 저는 이력서라고 생각했고 그게 윤희가 윤희에게 보내는 새 삶을 위한 편지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이 너무 잘 드러난 것이라고 좀 느꼈고요. 그리고 사진이랑 카메라에 대해서는 두 분이 잘 해석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 사진이라는 게 되게 재밌다고 느끼거든요. 어떨 때 되게 재밌냐면 나도 물론 사진을 찍는 거 좋아하고 하지만 가끔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 보면 되게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엽고 웃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뭘 저렇게 찍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진이 어떤 재현과 복제물로서의 사진일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유희경 시인의 사진과 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유희경 시인이 어떤 식으로 써놨냐면 내가 찍은 꽃사진은 내게 또 한 번의 봄이 있었다는 증명이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사진은 어떤 식으로는 그 오타루의 윤희가 존재했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또 두 사람의 어떤 만남이 있었다라는 증명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고요. 자,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윤희와 준이 재회를 하는데 안 보여줘요. 또 참 치사하게. 그 두 사람은 뭘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한번 우리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왜 그 장면을 관객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그 과거의 시간들에 대해서 오해도 있었을 수 있고 어떻게 지내왔는지까지 과거부터 지금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그 이야기가 뭐 가장 쉽게는 관객들이 상상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객의 상상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영화에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뭐 만날 거냐 말 거냐 관계를 이어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두 사람은 둘 다 뭐랄까 아직 그 키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같거든요. 뭔가 그 준도 약간 정체성을 숨겨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윤희도 일본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둘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과거의 시간들을 지금의 현재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기억하고 되짚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보다는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맞아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대화를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대화를 어떤 걸 했을까가 진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운하를 걸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오래도록 봤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지난 20년 동안의 그리움을 느꼈을 거고 그 눈빛에서 진심이 전해졌을 것 같아요. 그냥 둘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그래서 윤희도 덕분에 진짜 내가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뭔가 자신으로 살아갈 의지가 다시 생겨난 게 아닌가 그런 진심을 눈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대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포인트가 맞는 것 같고 이게 또 현실적으로 둘이서 그렇게 뭔가 대화를 하고 그런 장면을 넣었으면 이게 한국어로 얘기할 것인지 일본어로 얘기할 것인지도 좀 현실적으로 난해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어눌해지면서 패스트라이브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상해질 것 같아. 너구나.
너다. 네, 그래서 괜히 그거를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도 맞아요. 좀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렇다고 김희애 배우가 일본어로 막 겁나 유창하게 유창하게. 하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도 이게 맞는 것 같다. 현실적인 연출이나 이런 네. 문제에 있어서도 그럼요. 그런 거 생각해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확실히 이게 너무 잘 영화랑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그 자체도. 도라는 어땠어요? 이제 뭐 영화 설정상으로 보면 준이 어렸을 때 계속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해야 되는 설정인데 사실 윤인이 이것만 봐도 저것은 일본인의 한국어다 이런 게 한 번도 한국 안 왔다잖아. 그동안 굳었을 수도 있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만 봐도 한계가 존재했을 것이다라는 건 근데 굉장히 명확하고 엄마가 한국인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한국인이 그럼 혼혈로 나오죠. 맞아, 더욱이 혼혈. 잘해야 되는 게 맞긴 하죠. 아기 때 그치. 애초에 한국어를 배웠을 테니까. 하긴 그건 어. 진짜 그러면 잘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감독이 많이 고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보여줄까? 여기서 뭐까지만 보여줄까? 이게 어디까지만 보여줄까 했는데 아예 싸그리 다 이제 드러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고 그럼으로써 오로지 관객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과제를 주고 가기는 그걸 여백으로 처리하겠다. 굉장히 그러니까, 무책임한. 맞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여백이다.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관객에게 떠넘긴다. 근데 그게 여기서는 우정이 말한 것처럼 사실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의 의미는 두 사람의 사랑을 뭐 다시 찾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당했던 과거를 다시 되찾고 거기에 매듭을 짓는 영화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걸 마주하고 어떤 식의 변화를 이제 각자 스스로가 이제 얻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은 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봄처럼 이국에서 엄마에게 온 편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세봄은 왜 엄마를 일본에 데려갔을까? 이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 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세봄이라면 네. 좀 그렇게 성숙한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짜고짜 이제 물어봤겠죠. 엄마 이거 뭐야? 누구야? 일본에 친구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더 숨게 만들었겠죠. 네, 막 추궁하면서. 그래놓고 이제 밤에 약간 내가 경솔했네 하면서 이불킥을 할 거야. 네, 항상. 그래서 반성하고 다음날 엄마한테 이제 슬쩍 사과하면서 마음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그려지더라고요. 네. 일단 참지 않아 물어봐. 궁금한 건 참을 수 없고. 뭐야? 그리고 세봄이 엄마를 일본에 데려간 거는 그게 이제 세봄의 사랑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봄이는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을 때 엄마가 더 외로워 보여서 엄마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상대방의 뭔가 그림자를 잘 포착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나 서울 가는데 너 왜 안 잡냐? 뭐 자신 있냐 하는 것도 그 그림자를 찝어준 것 같아요. 그 불안함을 자기가 먼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속을 파내고 뭔가 윤희한테도 나 서울 가면 여기 자주 안 올 거야? 이런 말로 뭔가 윤희에 대해서 걱정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봄이는 그 와중에 이제 이 편지 속 사람이라면 엄마가 더 이상 뭔가 외롭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뭔가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좀 본능적으로 좀 그림자를 보고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일단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을 것이고요. 저는 아주 바른 딸이기 때문에. 바른 딸이래. 나만 쓰레기야?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1차 관람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다 보니까 세봄이는 저걸 왜 뜯어봤지? 그러니까 바른 딸이 아니어서요. 그 자체가 개연성이 약간 그러니까 갑자기 뜯어보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개연성이 없다고. 근데 캐릭터잖아 그건. 그리고 호기심이 들지 않을까? 일본어로 뭔가 와 있었잖아. 일단 편지가. 엄마한테 편지가 와본 적이 없을 거야 한평생. 그러니까 호기심이 들잖아. 뭐 어디 고지서나 왔겠지. 그래서 아무튼 2차 관람할 때는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서 저도 좀 신기했고 그리고 근데 동시에 왜 뜯어봤을까를 생각해봐도
중요한 편지라는 직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내용들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사랑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적극적으로 매듭 짓기를 바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쨌든 엄마랑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엄마가 자기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숨기고 있는 것들 혹은 뒷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되게 직감하거나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편지를 읽고 그 준을 찾아가고 일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세봄이한테는 되게 퍼즐이 맞춰지는 과정이었을 수 있겠다. 엄마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아서 자기한테도 그 모든 시간들의 퍼즐을 맞추고 싶어서 더 가지 않았을까? 그것도 생각 그렇겠다. 들었어요. 역시 엔차 관람하면은 보는 시야가 넓어지네요. 또 보세요. 저는 당연히 뜯어봤을 거고요. 바른 딸이 아니어서. 지금 째릿하셨어요, 저한테. 네, 바른 딸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의 설정은 윤희에게 그런 편지가 도착한 게 거의 처음일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땐 너무 궁금하지. 엄마한테 누가 편지를 보내? 불륜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뜯어봤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다시 그 편지가 새로 온 것처럼 다시 또 위장을 또 해놓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자신. 듣기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열어봤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봄한테 있어서 엄마의 외로움의 근원을 처음 발견한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정이 말한 것과 정확하게 똑같이 저도 머릿속에 퍼즐이 그렇게 착착착 맞춰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세봄이가 삼촌한테도 가서 엄마 어땠어? 뭐 이런 거 또 물어보고, 엄마한테도 엄마는 왜 살아? 도발적인 질문. 그런 질문도 하고, 막 아빠한테도 왜 헤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윤희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세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는 뭔가 저런 사람인가? 그냥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엄마한테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럼 엄마는 왜 이런 선택들을 했지? 라는 것이 궁금해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엄마를 약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계기였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꼭 일본에 가서 그걸 발견하고 싶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에서 세봄이가 엄마를 일본에 데려가서 그 옛 연인과 만나게 한 게 좀 어쨌든 의미가 큰 게, 사실 윤희는 과거 가족한테 부정당한 인물이잖아요. 끔찍한 취급을 당하고, 맞아. 그랬을 때 자신이 낳은 딸,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에게 다시 인정받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부정당하지 않은 채로 온전히 이해받은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화 속에서 어쨌든 준의 고모인 마사코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막 한 6개월 만났던 화장실 방향제 냄새 나는 사람 그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곧 죽으니까 그 사람 평생 잊지 못하는 게 되겠네, 뭐 이런 대사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영화처럼 종종 꿈을 꾸는 상대가 있는지,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 하기 조금 힘들겠지만 가지 언니부터 해볼까요? 근데 진짜 유부녀가 먼저 한번. 아니 너무 안타깝게 진짜 그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해본 아니 근데 적이 없는 꼭 것 같아. 뜨겁지 않아도 그냥 그런 거도 되잖아요. 옛날에 내 친구? 지금은 뭐 연락이 안 되는, 옛날엔 그러니까 꼭 사랑 연인은 아니어도 돼요. 내가 너무 연인으로 한정을 지었어. 그래서 사실은 마무리가 네. 그런 사랑 하고 싶다. 아니 지금 남편이 있잖아요. 이건 불륜인가? 약간 여기까지 갔어요, 저는. 너무 사랑하고 싶나 봐. 너무 멀리 갔네.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군요. 조금 다시. 그러면 우정이 먼저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너무 사랑으로만 갔어, 내가. 그래.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 건 아니고 가끔 생각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서사가 좀 영화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별건 아니에요. 제가 2020년에 여름방학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교 그 여름방학 때 약간 그때 코로나였죠. 2020년이니까 코로나 막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뭐 사회적 사건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조금 심리적으로 안 좋았어요. 뭔가 되게 무기력하기도 했던 것 같고 여러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채식을 시작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막 되게 무기력하고 힘든 와중에 채식이라던가 제가 어떤 환경적인 실천을 하는 게 되게 제 삶의 중심이던 때였거든요. 2020년도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그때 학교에서 집단 미술 심리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재미삼아 들어봤는데 한 4차시 프로그램이어서 처음 보는 이제 학교 같이 다니는 분들과 함께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랑 같이 이게 들었는데 어쨌든 심리 치료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내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 어떤 배경을 가진 분들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좀 이야기가 되게 잘 통하고 좀 결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3차시 때 갑자기 끝나고 가는데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엽서에다가 편지랑 그 스템 빨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채식 시작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엽서에 뭐 내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이야기 해주시는 뭐 자기도 채식하고 있는데 이야기 해주시는 내용이랑 뭐 이런 거 되게 공감되고 되게 좋다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뭐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나는 그걸 이제 집에 가서 읽었으니까 다음 4차시 때 만나면 연락처라도 물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4차시 때 안 오신 거예요. 그러고 끝났어요 프로그램이. 정말 아쉬움 가득이네. 그래서 저는 영영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거든요.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함은 기억나요. 근데 이름 석자 가지고 저는 뭐 그분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하고 또 만날 것 같은데요? 언젠가? 다시 만난다고 해도 너무 이제 예전이라 알아볼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알아볼 수 아무튼 있지. 뭐 얼마나 예전이야. 5년. 물론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운 기억이에요. 만날 것 같아요. 왠지. 그럴 수도 있지. 진짜 만날 것 같아요. 생각났나요, 가지 언니? 저는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 친구가 정말 고등학교 제일 단짝 친구. 그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결혼을 하고 뭔가 서로의 생활이 달라지고 하면서 어느 순간 되게 그냥 흐지부지 된 관계? 그렇게 친했는데 있어요. 그렇게 돼요. 네, 그게 참 그 친구가 그래서 완전 싸우고 뭐 그렇게 헤어진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종종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그 친구 덕분에 뭐 많이 도움받은 것도 있었고 서로 그래서 좀 그렇다고 다시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으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왜? 왜냐면 모르죠. 둘이 너무 이게 달랐었어요. 그때만 해도. 네. 이제 길이 뭔가 약간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요즘엔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도 좀 종종 하고. 편지를 보낸다면 무슨 얘기를 쓰고 싶어요? 너에게 받았던 도움 이런 거 지금까지 나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지나고 보니까 너가 해줬던 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그때는 너무 통제로 느껴졌는데. 그 친구가 좀 그게 심했어요. 약간 컨트롤 프릭. 네, 약간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어디로 이사를 가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렇지만 너가 했던 말이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 많았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꿈을 진짜 많이 꿔요. 그래서 정말 꿈을 꾸는 상대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기보다는 많아요. 많이 꾸고 근데 그럴 때 되게 무의식 이게 참 재밌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꿈에 나왔을 때 그 사람하고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하는지가 약간 재미있어서 저는 사실 제 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다 평생 못 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그 감정을 근데 계속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되게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은데 저도 대부분의 말은 가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참 안 고마웠는데 참 싫었는데 꼴보기 싫고 근데 나중 되면 다 그게 또 새롭게 관계가 정리되면서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무리로 또 요런 식의 겨울 영화나 콘텐츠 추천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 저는 음. 사실 이거 질문을 딱 보고서는 그 소공녀에 이렇게 목도리 메고 담배 피는 그 장면 입김 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긴 했는데 우리 하면서 녹음하면서 소공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말고 아주 짧은 단편 영화 중에 하코다테에서 안녕 하코다테? 이라는 아마 여기도 일본이 배경인 것 같아요. 음. 일본의 그 설경이 배경인데 김종관 감독의 약간 아트필름 같은 거거든요. 6분짜리예요. 오. 그래서 사실 평소에 보기는 초단편이네요. 어렵고, 네, 초단편. 그래서 아마 김종관 감독 특별전 같은 거 하면 아마 묶어서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2019년 영화고 일본의 그 눈 오는 거리 풍경 같은 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김종관 감독 특유의 그 미장센이나 영상 구도 뭐 되게 관조하는 풍경을 관조하는 방식 같은 게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잘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6분짜리 영화를 보면서 아 영화라는 게 움직이는 사진이었지 참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쁠 것 같다. 네, 딱 멈춰도 그게 사진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하코다테에서 안녕입니다. 아 제가 왜 그러세요? 네, 추천하고 싶은 영화 혹은 콘텐츠에서 콘텐츠 가로 열고 드라마 소설을 읽지 않았어요. 네. 그냥 콘텐츠까지만 읽고 제멋대로 아무 상관없어요. 네. 괜찮아요. 피지컬 아시아 네? 겨울이요. 여러분. 어째서? 세상에 아니, 들어보세요. 그거 걔네 헐벗잖아요. 이거 굉장히 추운 겨울에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줄 수 아, 있는 콘텐츠입니다. 예, 아주 네네. 그냥 후끈후끈 달아오르고요. 네. 이게 또 겨울이라고 이불 속에만 처박혀 있던 이런 사람들 있죠. 당장 운동하고 싶게 뭔가 빡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아하. 예, 그런 콘텐츠입니다. 예, 그래서 후끈후끈한 겨울이니까 예. 후끈후끈한 그런 콘텐츠. 예. 그냥 그거 좋습니다. 추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나 뭐가 봐요. 나와도 이 사람은 나 피지컬 아시아 다 추천했을 갖다 거야. 붙여, 다 갖다 붙여. 그냥 피지컬 아시아를 보세요, 여러분. 아무따 보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뭐 사실 너무 뻔한 영화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뭐 하나 드라마를 추천드려보면 로맨스는 별책 부록이라는 저 그거 좋아해요. 이종석이랑 이나영? 네, 이나영 나온 건데 이제 가을 겨울 약간 이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출판사 얘기고 드라마가 꽤 나름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약간 보기 좋은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설집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시연 작가의 크림의 무게를 재는 방법은 겨울이 배경이라기보다는 이게 SF면서 퀴어적인 요소가 있는 소설인데 정서가 그냥 근데 조금 건강할 때 읽으세요. 아하. 이제 정서가 그래도 저는 겨울에 읽기 좋은 되게 묵직한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네, 그럼 저희 겨울 영화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는 다음 주의 영화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